자, LTV와 DTI 113페이지 갑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LTV와 DTI는 뭐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배정이 돼요. 계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LTV라는 것은 융자 비율이에요. 융자 비율이라고 하고 대부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LTV라는 자체는 보통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요. 담보 인정 비율.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서 담보로 인정하는 비율이에요. 부동산의 가치가 이제 내려가고요. 부동산의 가치가 내려가고 가치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융자액에 대한 비율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보금자리는 70%까지 빌려주잖아요. 그럼 70%가 되니까 1억 중에서 70%는 7천만 원까지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90%가 된다. 그럼 9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LTV는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근데 DTI 자체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LTV는 이제 담보 인정 비율로 이제 빌려주다 보니까 이 투기 지역 같은데 너무도 이제 투기 지역은 이제 실수요가 아니라 가수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직접 사는 것도 아니고 일단 투기를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 가치만 충분히 된다면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와이프 명의로 아니면 자식 명의로도 막 빌리다 보니까 투기가 발생해요. 그럼 안 되겠다. DTI라는 것은요, 데빗 투 인컴,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총부채 상환에 대한 능력이에요. 상환 비율로 이제 빌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DTI 1이 있고 2가 있는데 일단 밑에 1, 2가 있는데 일단 1, 2가 있는데 1부터 갈게요. 이제 보통 월소득으로 했는데 그냥 연소득으로 제가 갑시다. 연소득으로 그냥 간다면 소득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소득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 합산에 대한 걸 따지다 보니까 뭐 부부 합산의 소득이 연소득이 뭐 1억이다. 그럼 만약에 40%를 제한한다. 그럼 원리금에 대한 거군요. 원리금. 원리금이 6천,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4천만 원이 되겠죠. 원리금이 4천만 원이 된다. 4천만 원에 대한 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LTV가 당신의 집값이 70%까지 대출해 주겠소라는 얘기고요. DTI는 소득의 40%까지 빚을 갚을 수 있게끔 해주겠소라는 얘기죠. 그러면 LTV는 어느 정도 이 비율이 70%니까 7천인데 90%니까 9천으로 올렸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이해 가시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좀 응용을 좀 해볼게요. 좀 어렵더라도 응용을 하게 되면요. 투자 파트에서 앞쪽에서 우리가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계산 방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은 자, 융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7천처럼 대출 가능 금액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출 가능 금액. 대출 가능 금액 곱하기 저당 상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리금이 4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 저당 상수로 나눠지게 되면 얘가 나와요. 근데 저당 상수는 보통 딱 떨어지기 위해서 0.1을 많이 냅니다. 10%라는 의미죠. 그럼 공 하나가 붙으니까 4억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단한 계산 방식인데 1억에서 만약에 60%다. 그럼 6천이 되겠고 6억까지 빌려준다는 거죠. 자, 이걸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건 왜 그러냐면요.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LTV와 DTI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좀 많이 배정을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활성화 시켜야 돼요. 그럼 DTI와 LTV를 올려줘야 상향 조정한다릅니다. 그래야지만 거래가 활성화돼서 좀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시장이 지금 너무 가열돼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지만 이제 수요를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LTV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해 가져요. 근데 DTI 자체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먼저 간다면 이 둘 중에서는요. 이 둘 중에서 금액이 적은 쪽,
적은 금액을 선택해요. 은행은요. 적은 금액 선택. 자, 그래서 만약에 얘가 뭐 1억이다. 그럼 얘가 만약에 2억이다. 그럼 얘를 선택한다는 거죠. 자, 은행은 이 비율이 높을수록 위험합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은 이것을 낮추는 것이 위험을 낮추는 것도 시험지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빠른 게 DTI보다는 LTV가 더 빨라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가 1, 2, 3, 4, 5번이 나왔다. 그러면 LTV는 1억에서 그냥 70%니까 7천만 원이 나오잖아요. 7천만 원 이상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1억 5천이다. 당연히 안 되겠죠. 1억 2천도 안 되고 1억이다. 안 되죠. 7천만 원이다. 되죠. 그럼 7천만 원을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26회 때도 나왔었어요. 우리가 LTV를 골라서 LTV보다 큰 쪽은 선택하지 말고 작은 쪽인데 이제 LTV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가 됐었고, 만약에 또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7천만 원이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7천만 원보다 낮은 거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그럼 만약에 얘도 1억, 뭐 1억 2천, 뭐 9천, 8천, 6천. 그럼 5번이 정답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요령을 가르쳐 드린 건 좀 그렇지만요. 계산 문제도 알아야 찍습니다. 그러니까 LTV와 DTI 중에서는요. DTI는 좀 계산 방식이 힘들어요.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가지고 응용한다는 건 여기 조금 1, 2월달, 3, 4월달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LTV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LTV를 구해서 LTV보다 큰 금액을 선택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떨까? LTV가 안 보인다면 그 LTV의 7천보다 낮은 걸 선택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요령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천천히 LTV서부터 가볼게요.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갑니다. 자, 교재 우리가 113페이지를 하고 있죠. 별표 3개 쳐놓으십시오. 3개 정도 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거의 시험 문제 배정이 됐다고 봐야 돼요. LTV와 DTI입니다. 가볼게요. 자, 우리가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나오잖아요. LTV. 융자 비율 또는 대부 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출 비율, 저당 비율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저당은 남의 거, 저분이 빌려주신 거죠. 저당. 금융기관 대출 심사 시 차입자와 부동산의 적격성, 대출 위험을 고려해서 대출을 실행하는데 대출 위험을 고려할 때 측정하는 비율 중에 하나로 많이 쓰이는 것이 담보 인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LTV는 대출 신청 금액을 부동산 감정가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입니다. 그럼 LTV는 밑에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줄 때 담보로 설정되는 부동산의 시장가격에 대비해서 인정해주는 금액이죠. 그래서 시장가격이 5억이다. 아파트를 담보로 3억을 차입하였다. 그럼 3억에다가 60%니까 3, 68, 1억 8천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60%면 5억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죠, 이제. 시장 가격이 5억인 아파트를 담보로 3억을 차입했다는 것은, 자, 지금 3억이 담보 가격이 아니죠. 그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럼 5억이니까 5, 6이 30이니까 3억까지예요. 3억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3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융자 가능 금액이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요도 증가하고 부동산 수요도 증가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담보 인정 비율이 높을수록 대출 기간의 채무행 위험성은 더 커진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채무행 위험성이 커지니까 이자율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은행은 또 위험할수록 또 이자를 또 많이 먹으니까. 자, DTI입니다. DTI. DTI는 총 부채 상환 비율, 소득 대비 부채 비율, 데비트 투 인컴이라고 하는데 차입자의 연소득이 기준이죠. 그래서 매월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해서 대출자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규제 수단이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모기준원 지급 시 적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에는 이제 2005년서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자, 오른쪽에 이제 그 맨 위에 오른쪽 가시면 2014년이 작년이죠. 25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 인정 비율이 70%, 총부채 상환 비율 60%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상향 조정해서 추가로 대출을 얼마나 더 해줄 수 있느냐가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DTI1은 지금 제가 얘기를 했었죠. 당해 모기준원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보금자리론입니다.
DTI는 이제 모기지론에 이제 해당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모기지론은 보통 매년이 아니라 매월입니다. 매월로 이제 원리금을 해서 월 소득을 내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DTI2는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타 부채 이자 상환액이 있는 게 좀 더 제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계산을 볼게요. 그러니까 40%가 있었죠. 4억까지 대출해 줬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DTI를 이제 기준하는데 연소득을 갖고 따졌는데요. 올해인데 그냥 연소득으로 할게요. 근데 기타 부채 이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가 사업 자금을 빌렸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자가 1,000만 원씩 나가게 되면 그만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럼 1억의 40%는 4천인데 4천에서 1,000만 원을 빼니까 3천밖에 원리금 상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원리금은 이제 그렇게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럼 3천이라는 게 확 줄어드니까 3억까지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DTI2는요, 더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계산 방식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래서 이 DTI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장래 대출금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 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당신의 집값이 70%까지 대출해 주겠소라는 거와, 자, 이거는 DTI는 소득 40%까지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겠소라는 거죠. 그래서 즉 소득 증명이 되지 않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다고 판단되면 대출을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규제를 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둘 중에서 금액이 작은 걸 선택한다는 것은 규제가 더 있으니까 큰 게 아니랄 거네요.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DTI는 40%면 매년 상환하는 원리금이 연소득의 40% 이내여야 된다. 그럼 만약에 1억이면은 4천까지가 범위죠. 원리금이 좀 전에 했듯이 대출이 가능하다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부채로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소득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택금융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담보인정 비율과 총부채 상환 비율을 적용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LTV와 DTI 중에서는 DTI가 더 어렵고 LTV가 빠르기 때문에 LTV를 구하고 LTV를 찍든가 아니면 LTV보다 작은 걸 좀 찍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주택금융에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도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대적인 거죠. LTV가 있으면 DTI가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가 있으면 변동금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요 반대적인 게 이제 또 시험 문제 배정이 되죠. 이것도 한 문제 배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LTV와 DTI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는 나온다면 한 두 개 정도 쳐놓으시게 되면 한 2년에 한 번씩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 자, LTV는 융자 비율, 대부 비율, 저당 비율 다 똑같은 얘기고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이죠. 소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TI는 총부채 상환 비율, 그래서 연소득에 대한 원리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아까 요 계산 방식을 했더니 이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이 빌려주는데 DTI1은 원리금만 있지 기타 부채는 없는데 DTI2는 기타 부채가 있다면 더 제한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LTV와 DTI가 높을수록, 이 비율이 높을수록 자, 더 수요가 늘어나서 더 많이 빌려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경기가 안 좋다, 그럼 이걸 상향 조정시켜서 거래를 활성화시키고, 너무 경기가 과열돼 있다, 그럼 이거를 하향 조정시켜서 억제시켜야겠죠. 그다음에 아까 이 비율이 높으면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출 기간은 위험하죠. 위험할수록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이자도 그만큼 높여야 된다는 거, 그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대출 기간은 이 비율을 다 낮추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것도 한번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보시고요.
그다음에 주택금융에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고정금리부터 갈게요. 자, 고정금리는 이자가 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금리는 인플레를 예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자체적으로 은행이. 그래서 고정금리라는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맨 밑에 가시면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명목금리라는 것은 설정금리로서 인플레를 고려하는 겁니다. 명목금리. 그래서 우리가 계약금리 또는 저당금리라고도 이제 나옵니다. 그럼 은행이 실질적으로 먹는 게 실질금리예요. 은행이 실질적으로 먹는 금리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 이제 위험에 대한 걸 더하겠죠. 위험이 안 하면 또 위험도 뺄 수도 있는데 보통 더하는 게 이제 거의 보죠. 위험에 대한 대가를 더 원합니다. 대출 관련 위험의 대가. 빼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고요. 더하는 경우가 이제 전반적으로 많다. 더하고 앞으로 위험하면 더 이자를 더 받는 거죠. 그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게 있어요. 예상 인플레이션. 자, 인플레가 심하게 되면 그만큼 은행이 위험해요. 자, 인플레이션율을 적용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이걸 이제 적용시킨다는 자체가 이제 피셔 방식인데, 피셔라는 학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걸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갑돌이가 차입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억을 가지고 이제 보금자리론이라고 좀 전에 얘기했죠. 아파트를 이제 빌려서 70%까지 빌려줘요. A은행. A은행이 대출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 원리금을 갚아나가죠. 원금과 이자를.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인플레를 자체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자, 인플레가 발생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럼 물가가 상승하거든요.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구매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만 상승하고 다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자,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값이 소득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다. 그럼 얘는 콜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다 콜라를 사 먹어요. 콜라가 만약에 500원이다. 그럼 몇 병일까요? 제가 100만 원을 쓰면 큰일 날 뻔했죠. 계산이. 그래서 20병을 먹겠습니다. 병. 그래서 20병을 이제 먹습니다. 콜라를. 근데 만약에 1,000원으로 올라요. 그럼 10병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구매력도 손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 대출자가 받는 원금의 가치, 실질적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대출자는 고정이 아니라 변동금리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차입자한테 전가시키니까. 그러면 미리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예상 인플레이션을 가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변동금리보다 훨씬 대출 초기,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더 이자를 높게 설정합니다. 예상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은 융자 기간 동안 대출 시 초기 이자율이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된 명목이자를 적용하는 융자 제도이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자 모기지론이라는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금자리론이라고 하죠, 옆에.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장기 주택 대출 상품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주택이나 우리가 1주택 소유자한테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은 정부의 주택금융지원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 대상과 기준을 일원화하고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가계의 빚부담을 덜고 내 집 마련의 분턱을 낮춘 새로운 개념의 통합정책 모기지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다 고정금리 상품이 거의죠. 그래서 차입자는 고정금리 상품을 이용하여 그것이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금리 변동 위험이 적죠.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로 가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의 결정 요인 아까 밑에 박스를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피셔라는 학자에서 피셔 방정식이라고도 하고 앞에 이제 피셔 효과라고 이제 배우셨어요. 투자론에서. 그럼 똑같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투자자가 자, 무위험률에서 자, 위험 할증률을 더하고 예상 인플레를 더한다는 거죠. 예상 인플레율. 인플레이션율을 그냥 인플레율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가산한다는 자체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걸 고려해서 요구하는 수익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셔 방정식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고정금리 대출 이자의 결정 요인은 대출금리 결정할 때 피셔 방정식을 활용한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은 일종의 투자가 된다. 자, 우리도 이제 은행도 간접 투자를 한 거죠. 빌려줬으니까. 그럼 대출로부터 적정한 수익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무위험 이자율에 해당하는 수익은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위험이라는 건 이제 그 정기금 이자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대출 이후에 여러 가지 대출 위험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출 후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면 우리가 대출 원금의 가치가 아까 하락한다 그랬어요. 가치가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세 가지 요인을 필수적으로 대출 이자율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고정금리 대출의 적용 설정에는 대출금리, 금융기관의 요구 수익률은 예상 인플레이션을 반영된 면목금리로 갑니다. 면목금리가 예상 인플레를 고려한 금리죠. 자, 그럼 오른쪽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이후에 실질금리가 변화해도 최초에 적용되는 면목금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초기 이자율이 높다고 했습니다. 예상 인플레를 가산해야 되니까. 그럼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실행 이후 금융기관이 위험 요인을 대출금리에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출과 관련된 위험 프리미엄을 사전에 면목금리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정금리가 변동폭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출기관의 대출 위험, 저당 위험 요인은 자 볼게요. 갑돌이가 이제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거나 얘 소득이 낮아지게 되면 채무불이행할 수가 있어요. 돈을 못 갚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채무불이행률이라고 합니다. 채무불이행 위험. 돈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차입자, 채무자가 하는 것이죠. 채무불이행 위험은 대출기관의 위험으로 용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을 한다는 것은 차입자가 한다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위험은 대출자가 안고 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차입자의 소득이 좀 전에 감소하거나 상환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위험이나 저당 대출 이후에 주택담보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 비율이요. 상승합니다. 대출기관에 대출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말한다. 이는 대출기관의 원금 회수 위험이라고 한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아까 70%라는 대부 비율이 LTV가 자 1억 중에서 7천만 원까지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집값이 하락해서 뭐 7천이 될 수 있고 뭐 6천이 돼서 100%를 초과하게 되면 자 돈을 안 갚아버려요. 그죠? 원금 회수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출기관이 이러한 채무불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출 당시 차입자의 신용평가를 또 강화해야겠죠. 장치를 해야 되고요. 담보물권의 담보가치 평가와 더불어 대출 초기에 대부 비율을 너무 상향 조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향 조정을 시켜놔야죠. 집값이 떨어지면 대부 비율이 또 초과할 수 있으니까 하향 조정해서 융자 가능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2007년, 2008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걸 들으셨을 거예요. 서브라는 건 이제 비우량이고요. 프라임 이 모기지라는 사태가 이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입니다. 이러한 차입자의 신용평가 담보가치의 소홀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용어 정리니까 한번 볼게요.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브가 이제 비우량입니다.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미국의
비우량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높은 금리로 적용한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은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어요. 이에 따라 주택 융자 금리가 인하되고 그러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그럼 이자가 낮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금리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주택 가격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차입자의 파산하더라도 주택가격 상승으로 보존되어 금융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여서 대출과 주택 거래량이 대폭 증가를 했죠. 하지만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미국의 부동산이 버블이 이제 거품이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대한 금리가 올라갔고, 왜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금리도 올라갔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죠. 안 갚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에 7천을 빌려줬는데 그 가치가 5천, 4천이다. 다는 안 갚죠. 당연히. 그래서 차입자의 원리금 제대로 갚지 못하니까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대출금 회수 불능사태에 빠지게 돼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대형 금융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 경색을 가져와서 신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어서 금융시장에 타격을 줬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굉장히 타격을 준 거죠. 그때서부터 이제 경기가 또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자기 자국에서만 판매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판매했기 때문에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경기 불황이 굉장히 전 세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채무행 위험과 관련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제 금리 이자율 변동 위험은 고정금리 대출 기간이 대출 실행 이후에 시장 금리가 지속 상승을 합니다. 그럼 시장 금리 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대출 이자에 반영할 수 없는 위험이다. 그죠? 그래서 고정금리니까요. 즉 대출 금리 설정할 때 얼마만큼의 이자를 부과하는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기간은 금리 변동 위험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으며 대출 상품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동 위험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기간은 이러한 금리 변동 위험의 일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 기간에 이자율 수합 계획을 체결한다. 수합이라는 건 바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리 변동 위험을 상호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체 매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금리로 이제 하고 변동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보신다면 금융 차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원금은 바꾸지 않은 채 동일 통화의 이자 지급 의무만을 서로 바꾸는 수합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이나 기업 간의 금리 변동 위험을 상호 전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파생 상품이죠.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 기간의 경우는 금리 상승을 예상하거나 상승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때 자신의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대신 변동금리 대출 기간으로부터 변동을 받는 수학 거래를 할 수 있다. 변동금리 대출 기간의 경우는 금리 하락을 예상하거나 하락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고정금리 대출 기간으로부터 고정금리를 받고 자신의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수학 거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자율 수합 계약은 이제 금융기관 간의 상호 이해관계에 충족되었을 때 서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예전에 차입자한테 위험을 전가시킨다고 하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조기 상환 위험이 만기 전 변제 위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금리 이자율 위험과 좀 연결시켜서 보겠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고정금리에서 나올 수 있는 특히 26회 때도 시험 문제가 나왔던 건데요. 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얘가 내야 되는 이자가 아까 명목금리가 있죠. 자, 그게 이제 저당 이자율이에요. 또 우리 시험 문제는 뭐 계약 이자율, 또 명목이죠. 명목이라는 자체는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7%로 고정됐다면 절대 바뀌지 않죠. 지금 바뀌는 것은 시장 금리가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서 금리 이자율 변동 위험은요. 시장 금리가 상승했을 때예요. 앞에서는. 그래서 시장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요. 자, 이게 저당 금리라고 한다면 자, 시장 금리, 시장 이자율이 자, 이거 7%라고 그랬죠, 아까. 기억을 해 보세요. 그럼 얘가 더 높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얘가 더 작기 때문에 차입자는 계속 그 기존 융자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근데 빨리 은행을 갈아타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야 이자가 생기잖아요. 더 많이. 근데 우리가 좀 꼬시려고 이제 잔고를 할인한다고 해도 얘는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이자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만큼 수익이 악화되기 때문에 금리 위험, 이자 위험이 생긴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요게 이제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 26개 때 떴던 문제인데요. 자, 저당 이자율이 이제 고정됐습니다. 7%가. 근데 이제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합니다. 자, 그럼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자기가 빌린 이자가 더 높거든요. 그러면 조기 상환한다는 얘기 아까 들으셨잖아요. 조기 상환을 유인하게 해요. 차입자한테. 그러면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대출자 입장에서 또 다른 사람을 대출해주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에 또 알아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위험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이 생깁니다. 물론 조기 상환 수수료로 페널티를 가하겠지만 차입자 입장에서는 또 주판을 두들겨서 이 수수료보다 자기가 그 계속적으로 이게 유지하는 게 조기 상환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한다면 조기 상환을 이제 아까 안 한다는 게 금리 위험이지만 이번에는 이제 조기 상환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을 이제 대출자가 안고 간다. 그래서 요게 26개 나왔어요. 조기 상환 위험은 시장 이자율이 높아진 게 아니라 낮아졌을 때죠. 다음 페이지 갑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에다 이제 더 별표를 쳐놓으세요. 조기 상환 위험은 더 우리가 시험 문제 또 여기에 또 치우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MBS에서 이제 콜방어라는 게 나와서 그랬거든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은 이제 대충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기 전 변제 위험입니다. 만기 전 변제 위험. 그럼 대출의 만기 전에 차입자가 대출 원금을 미리 갚는 경우를 조기 상환, 중도 상환이라고 하는데요. 조기 상환은 차입자가 하는 것이고 조기 상환 위험은 대출 기간의 위험으로 역시 용어 사용에 유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조기 상환 위험을 차입자가 지는 게 아니죠. 아까 채무불이행도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을 한 거는 차입자고 그 위험은 대출 기간이 긴 거죠. 그래서 조기 상환은 차입자가 하는 것이고 조기 상환 위험이 대출 기간의 위험으로 가는 거죠. 차입자가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할 만큼의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조기 상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고정금리 대출의 차입자는 자, 요게 중요합니다. 대출 이외에 시장 금리가 하락했을 때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박스. 그러면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하여 기존 대출을 갚을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럼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할 경우 나머지 대출기간 동안의 이자 수익을 상실하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갈아타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기에 대한 또 손실이 있죠.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일종의 페널티 성격으로 중도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시킵니다. 그래서 밑에 중도 상환 수수료는 조기 상환 수수료는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보금자리론이 아까 말씀드렸던 보금자리론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금자리론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대출 약정 기간까지 대출금을 사용하지 않고 대출 기간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해서 그 상환 대출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페널티성 수수료가 중도 상환 수수료예요. 그 수수료의 성격은 금융기관의 장기 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계산해서 자금 운영 계획을 세운 데 반해서 채무자가 차입자가 갑자기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금융기관 새로운 자금 운영 대상을 다시 또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차입자가 조기 상환할 거 나머지 대출 기간 동안 이자 수익을 또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찾는 기간 동안에 자금 운영에 공백이 생겨서 대출 이자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예금 이자는 더 지속적으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때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입문 과정에서는 거의 다 용어 정리로 먼저 가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A은행이 자, 우리가 이제 이자를 먹는데요. 을돌이가 1억을 예치합니다. 그럼 받는 게 예금금리예요. 그 다음에 갑돌이한테 대출을 1억을 해주죠. 그럼 담보대출을 받는 게 대출금리예요. 그럼 예대차익을 먹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많이 먹죠. 근데 얘가 조기상환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조기상환을 해버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대출 이자는 감소한 거잖아요. 대출 금리가. 그래서 이자는 안 들어와, 대출 이자는. 근데 자꾸 지금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예금 이자는 지속적으로 또 지불해야 된다는 수익이 감소되겠고, 이에 대한 보상 쪽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페널티성 수수료가 있어요. 3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에는 이 제도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금융기관의 경우는 대출 후 1년 이내에 상환 시 상환 금액의 1, 2% 정도를 우리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기상환 수수료다. 그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지나가게 되면은 뭐 우리가 이제 조금 또 면제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 주시고, 유동성 위험은 유동성이라는 자체는 어떤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정도가 유동성이죠. 현금화가 안 된다는 거죠. 대출기관 자금이 부족한 위험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보통 예금이나 적금 등의 금융상품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하죠. 그죠? 예금 금리를 주고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주로 대출 등으로 운용을 합니다. 아까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 대개 예금의 만기는 보통 5년 미만이고 대출금 만기는 주로 10년 이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대출해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현금의 흐름이 불일치가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치시킨 건 5년인데 단기로 조달했는데 자금을 장기로 대출해 주려면 현금 흐름에 불일치가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대출에 대한 원리금 회수에 늦은 데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금 만기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 위험을 말한다. 그러니까 예치시킨 거는 이제 5년에 되다 보니까 얘를 또 돈을 상환해 줘야 돼요. 근데 자꾸 대출 이자는 이제 받는 자체가 또 장기 대출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대출 기간에 자금을 추가로 더 조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유동성을 위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련성이 되는 게 주택 저당 유동화 제도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 채권을 매각해요. 자금을 조달해서 그런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금의 만기는 5년이고 대출을 해주는 것은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대출 과정에서 현금의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대출에 대한 원리금 회수는 늦는 데 비해서 장기니까 예금 만기 지급 자금이 부족한 경우, 그러니까 내줘야 되는데 내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대출에 따른 대출 기간의 자금 부족 위험, 원금 회수 불확실성 위험이 생겨서 이거를 유동화시키기 위해서 MBS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나중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투자한테 팔게 되면 현금화가 됩니다. 유동성 위험을 좀 감소시킬 수가 있죠. 현금화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특징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아까 요거를 적었던 거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합니다. 시험에 이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인플레에 대해서 이제 예상 인플레이션율, 그래서 여기다가 예상 인플레율을 더해서 계산을 하겠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었냐면, 실질금리는 이제 예상 인플레를 만약에 2%라고 해봐요. 그럼 얘는 5%가 되죠. 그럼 실질금리는 인플레를 고려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목금리에서 예상 인플레율을 빼준 겁니다. 그러면 7에서 2를 빼줬으니까 당연히 5%가 나왔죠. 근데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치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은행이. 그러면 시험 문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율이 1%가 됐다. 그러면 실제는요, 실제 인플레는 3%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상보다 실제가 3%가 됐다는 얘기는, 자, 그만큼 7에서 3%를 빼다 보니까 4%가 돼서 은행이 실질적으로 먹는 금리가 낮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면 시험 문제 대출 기간은 손해를 볼 것이고, 반대로
차입자는 고정돼 있으니까 안 움직이니까 이익을 볼 것이다. 요게 이제 바꿔서 나왔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바꾸어 표현하면 기대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다는 겁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자, 우리가 이제 투자론에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가 더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실제 인플레가 더 높다는 것은 대출 기간의 실제 인플레이션만큼 추가로 이자율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불리해진다는 거죠. 반면 차입자는 최초 적용된 이자를 왜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대출 기간은 손해이고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이게 나왔다고. 그럼 차입자가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금리 변동 위험은 있다는 겁니다. 단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보다 금리 변동 위험은 좀 적을 것이다. 즉 대출 이후의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보다 하락하게 되면 차입자는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만일 차입자가 변동금리로 차입하였다면 상환 부담은 또 줄어들겠죠. 반대로. 정리하면 고정금리 대출은 차입자와 대출기관 모두 금리 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출기관 상대적으로 금리 변동 위험이 더 큰 편이죠. 따라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것을 예상한다면 차입자는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고정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죠. 이것도 나왔었어요. 차입자는 앞으로 예상의 인플레가 클 것 같습니다. 시장금리가. 그럼 당연히 고정금리 대출이 더 낫다는 거죠. 변동은 자기한테 전가시키니까. 그래서 대출의 만기가 길수록 즉 장기 대출일수록 대출 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과 유동성 위험은 더 커집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대출 만기가 10년인 상품보다 30년 상품에 더 대출 이자가 더 높겠죠. 그죠? 그래서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더 위험하잖아요. 그죠? 금리 변동 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더 대출을 더 이자를 더 크게 더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돼요. 장기일수록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불리하니까 더 이자는 더 많아진다는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치시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봤을 때 또 이 기간이 길수록 더 이자를 더 많이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나온 게 이제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은 넘겨보시면 미리 예습을 해본다면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계속 변동하는 형태로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의 7, 80%의 변동금리입니다. 그래서 코픽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CD금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코픽스와 CD금리를 좀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게요. 고정과 변동을 봤을 때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더 이자가 높다. 그죠? 왜 그러냐면 예상 인플레를 가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한번 이렇게 볼게요. 이게 차입자한테 이걸 전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변동금리는. 자, 그러면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변동금리를 할 거지만 고정과 변동을 여기서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요. 명목금리가 있다면 자, 우리가 실질금리에다가 뭐 예상 인플레를 더해서 간다. 그러면 실질금리는 아까 얘가 만약에 7%고 5%고 2%나면 자, 만약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면 아까 얘는 바뀌지 못했어요. 그럼 실질에 영향을 줬는데 여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기다가 그냥 더해버립니다. 예상 인플레, 예상치 못한 거를. 그러면 더하니까 너가 8%를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명목이 바뀌면서 차입자한테 전가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이 좀 쉽게 전달을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요. 변동금리 대출을 이제 다음 시간에 118페이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이 약간 좀 어려워요. 변동금리 대출이 왜냐면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만치가 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118페이지로 가시면 요것만 좀 갈게요. 자, 아까 이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계속 변동하는 형태로서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주택담보대출의 7, 80%가 변동금리다. 많다. CD 양도성 예금증서와
코픽스라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고, 그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연결해 볼게요. 자, 변동이자율 저당 대부 방법은 이자율 변동 위험이 전부 혹은 일부를 대출자에서 차입자한테 전가시킵니다. 요게요. 그럼 고안된 융자제도로서 대출기간의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대출기간을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셈이죠. 자, 인플레를 예상치 못한 건 아까 은행이 졌지만, 야, 나는 실질금리 5%를 그냥 받고 네가 부담해 임마. 전가시키는 거예요. 8%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킨다는 거 이해 가시겠죠? 그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보다 낮죠. 왜냐하면 나중에 전가를 시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라도 변동금리 초기 이자율은 고정금리보다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초기는 대출 시점에서는 고정금리가 높다라는 게 시험에 나옵니다. 변동금리가 낮으니까 갑돌이가 있으면 고정하고 변동 중 어떤 게 하실래요? 자, 그러면 뭐 옛날에 조삼모사 같이 좀 뭐 꼬시듯이, 그러면 갑돌이는 어머 그래요? 그럼 난 비싼 거 싫어요. 그러면 이게 낮죠. 낮은 걸 유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7, 80%가 이제 변동금리로서 은행 이제 CD 금리 같은 기준금리를 이용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대출 시점의 이자가 높다. 왜 그렇다? 그냥 암기하지 마시고 예상 인플레를 가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세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왔던 게 고정금리 때 명목금리는 7%고 예상 인플레가 2%라면 예상치 못한 게 1%가 가산이 됐다. 그러면 실제가 3%고 기대 예상보다 크다면 대출자는 손해고 차입자는 이익이라는 게 바꿔서 나왔었어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금리 때는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서 차입자, 대출자가 다 그 변동의 위험이 있지만 특히 대출자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금리가 하락했을 때가 이번 26회 때 나왔어요. 조기 상환을 하죠. 조기 상환을 하는 거는 차입자예요. 근데 그 위험은 대출자가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조기 상환을 할 동안 우리가 이자가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이제 이 수익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또 그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대출을 또 알아봐야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또 예금금리를 계속 내야 되니까 우리가 위험하다는 거고요. 근데 또 이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요, 또 조기 상환을 안 해서 또 위험해요. 그럼 또 갈아타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이 대출해주게 되면 이자를 더 많이 받는데 금리와 이자율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도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근데 특히 조기 상환에 대한 것이 시장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26회 때는 이걸 노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고정금리를 정리할게요. 근데 변동금리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변동금리 금리에 대한 변동에 대한 위험을 차입자한테 전가시킨다는 아주 가벼운 걸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118페이지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의 결정 요인은요,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를 더한다는 게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코픽스가 있고 CD금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은행은 차입자한테 더 빨리 전가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가져갈 거는 그냥 3번 이렇게 해서 적은다면, 고정금리 상환 방식에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원금 균등과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최증식이라는 거 26회 때 나왔지만 점증식이라는 것을 제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 특히 이제 변동금리를 더욱더 우리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가 있다는 것을 가지고 가고요. 원금, 원리금, 최증식, 특히 원금과 원리금을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